1988년 9월 25일 올림픽 열기로 들끓던 서울역에서 73 치매 노모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울며 말했어요.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6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대리인 이름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기록. 서울역 발정동진행 승차권 한 장. 옆에 적힌 메모는 이랬습니다. 노인 동반 없음. 27년 뒤 강원도 야산 토굴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 지내며 효자라 불리던 그 아들의 정체가 밝혀졌죠. 오늘 그 완벽했던 거짓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988년 9월 25일 일주일 뒤면 서울 올림픽이 열립니다. 서울역은 인파의 바다였어요.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 73세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장정희 할머니.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단정히 입은 그녀의 손에는 아들 팔이 꼭 잡혀 있었죠. 44세 장남 이도현. 그는 어머니를 이끌며 군중 사이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어요. 26세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새벽 4시에 두부를 만들고 밤늦게까지 삭바느질을 했죠. 내 복은 자식들이여.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렸죠. 의사는 말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도현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가 먼저 졸랐어요. 도현아, 서울역에 사람 구경 한번 가자.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어머니. 가시죠.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음에 압도당한 듯 도현의 팔을 더 꽉 붙잡았어요. 엄마, 내 손 놓으면 안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키운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나를 이끄는구나. 2시간쯤 구경했을까요? 도현은 대합실 벤치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도현이 시계를 힐끗 봤어요. 엄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일어서는 순간 뭔가가 눈에 스쳤어요. 도현의 가방에서 살짝 비어져 나온 것. 노란색 통장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왜 통장을 가져가지?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3초 뒤 그 생각마저 잊어버렸습니다. 도현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분이 지나자 불안이 밀려왔어요. 여기가 어디였지?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얼굴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졌어요. 도현아, 우리 도현이 어디 갔니?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도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서울역에서 7분 거리 시중은행. 44세 남자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도현은 연습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요. 제가 대리인입니다. 인출 금액 1,800만 원. 도현은 시계를 봤습니다. 계획대로였어요. 다시 서울역. 할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날 버릴 리 없어. 금방 올 거야. 하지만 도현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시 15분. 도현은 다른 은행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명의 정기예금 4,200만 원 해지. 서울역의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열기에 들뜬 사람들에게 벤치에 앉아 우는 노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전 재산 6천만 원이 아들 가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는 서울 풍경이라는 것을. 축제의 함성 속에서 한 노인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파출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4세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도현. 그는 카운터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당직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언제,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서울역이요. 대합실에서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없어졌어요. 치매가 있으세요. 73이에요. 도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부들부들 흔들렸어요. 누가 봐도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서울역 일대에 수색 지시가 내려졌어요. 하지만 1988년이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전산망도 없었죠. 오직 사람의 눈과 기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요. 키는 작은 편이고 허리가 좀 굽으셨어요. 도현은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실종 신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신고 시각 오후 2시 0분. 실종 추정 시각 정오경. 2시간. 도현은 2시간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역사 안을 뒤지고 주변 골목을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다 결국 파출소로 왔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도현의 양복은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어요. 2시간을 뛰어다녔다면서 땀에 젖거나 흐트러진 구석이 없었죠. 물론 당시엔 아무도 그걸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혼란 속에서 치매 노인 실종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들이 서울역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대합실, 플랫폼, 화장실, 매표소 주변, 영무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긴 저고리 입은 할머니 못 보셨습니까? 글쎄요. 오늘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아, 잠깐. 아까 벤치 쪽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 봤는데 그분인가? 증언은 갈라졌습니다. 봤다는 사람, 못 봤다는 사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역 앞에 붙은 전단지는 바람에 젖고 찢겨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이정민, 41살의 공무원이었어요. 굳은 표정으로 파출소에 들어서더니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왜 없어져? 뒤따라 들어온 막내 이서연, 40살. 시집간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만큼은 친정 딸의 얼굴이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정민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물었어요. 근데 형, 왜 하필 오늘이야? 왜 하필 서울역이고? 어머니가 가자고 하셨어. 올림픽 구경하고 싶다고. 어머니가 요즘 집 앞 골목도 헷갈려 하시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현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민이 동생을 말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찾는 게 먼저야. 하지만 정민의 눈빛도 형을 향해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빛. 형제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현은 파출소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그때 한 경찰이 분실물 보관대장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어머니 가방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검정색 천 가방이요. 작은 거. 경찰이 대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날짜 접수 목록. 우산, 지갑, 여행 가방, 아이 장난감. 그런데 한 칸이 이상했어요. 뭔가 적혀 있다가 지워진 흔적.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 가방 접수. 그리고 그 옆에 알아보기 힘든 글씨. 고, 아, 응, 가은.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적었다, 지운 거겠거니. 하지만 그 빈칸은 27년 뒤 모든 것을 뒤집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색은 경찰에 맡기고 자신은 주변을 더 알아보겠다고 했죠. 형제들도 각자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세 남매는 예전처럼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물어볼 게 있어. 도현의 목소리가 살짝 경직됐어요. 뭔데? 어머니, 통장 있잖아. 그거 형이 관리하는 거 맞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내가 맡고 있어. 혹시 최근에 큰돈 쓴 거 있어?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그냥 어머니 찾으려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은 수화기를 내려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슬픔보다는 경계에 가까웠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단지는 비에 젖어 흐물거렸고 사람들의 관심은 올림픽으로 옮겨갔습니다. 9월 17일 개막식이 열렸죠. 온 나라가 축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 한 명이 묘한 걸 발견했어요. 철도 자료실에서 찾아낸 수기장부. 9월 25일 서울역 발정동 진행 승차권 판매 기록. 오전 11시 45분 발권. 그런데 옆에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성인 1매, 노인 동반 없음.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노인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이 왜 혼자 표를 샀을까? 하지만 당시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표 한 장 산 게 뭐 대수냐고. 어쩌면 다른 사람 거일 수도 있고. 기록은 서류철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어요. 한 달, 1년, 10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도현은 매년 어머니 기일에 제사를 지냈어요. 눈물을 흘리며 술잔을 올렸죠.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형제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형이 정말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왜 하필 그곳에서? 왜 하필 혼자? 그 의문은 27년 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2015년 누군가 그 서류철을 다시 펼치기 전까지는요. 완벽해 보였던 타임라인. 그 안에 숨겨진 틈새를 찾아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기 시작했어요. 신고 시각 오후 2시, 실종 추정 시각 정오경. 그 2시간 동안 이도현은 정말 어머니를 찾아 헤맸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2015년 9월 25일, 27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거실 한쪽에 작은 재단이 차려져 있었어요. 흑백 영정 사진 속에서 흰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장정희, 1988년 9월 25일 실종, 사망 추정. 그 앞에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이도현. 71살이 된 그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올렸어요. 어머니, 불효자가 또 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27년. 그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았어요. 매년 9월 25일이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을 기일로 삼아서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고 불렀어요. 저 양반, 어머니 잃어버리고 평생을 속죄하며 사시네. 매년 저렇게 제사 지내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 도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손을 놓쳤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죄예요. 누가 봐도 진심 어린 참회였어요. 눈물도, 한숨도, 굽은 허리도,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 형제들은 이 제사에 오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둘째 정민은 부산으로 내려갔고 막내 서연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죠. 세 남매는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민은 가끔 아내에게 말했어요. 형을 믿고 싶어. 근데 못 믿겠어. 서연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지 마. 그 집안 얘기는 하기 싫어. 실종이 아니라 단절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를 잃기 전에 형제들은 이미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늘 도현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서울 어느 경찰서 장기미제 전담팀에 새로운 형사가 배정됐습니다. 박재훈, 38살. 강력반에서 10년을 굴렀지만 이번이 첫 미제 사건 담당이었어요. 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1988년 서울역 치매 노인 실종 사건. 장정희, 당시 73. 가족 신고로 접수됐는데 끝내 못 찾았어. 재우는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어요. 27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기록이었죠. 왜 이 사건입니까? 최근에 유사 패턴 사건이 몇 개 올라왔어. 치매 노인 실종 후 재산 이동. 혹시 연관이 있나 싶어서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류철을 펼쳤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들, 타자기로 찍은 글씨들, 손으로 쓴 메모들.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1988년 9월 25일 정호경 실종. 신고자 장남 이도현. 치매 증상 있음. 서울역 대합실에서 마지막 목격. 수색 결과 발견 못함. 미제 종결. 재우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어요. 은행거래 내역서. 누군가 사건 초기에 첨부해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형광펜 표시도 메모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재훈의 눈이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1988년 9월 25일 오전 9시 47분. 농협 서울역 지점. 출금 1,800만 원. 예금주 장정희. 대리인 이도현. 같은 날 오후 1시 23분. 국민은행 남대문 지점. 정기예금 해지 4,200만 원. 예금주 장정희. 대리인 이도현. 재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800만 원 더하기 4,200만 원. 6천만 원. 1988년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값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어요. 재우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실종 신고 시각 오후 2시. 은행 거래 시각 오전 9시 47분. 오후 1시 23분.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역에 갔다는 사람이 오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고 오후에 또 은행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다? 재우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역에서 농협 서울역 지점까지 도보 7분. 서울역에서 국민은행 남대문 지점까지 도보 12분. 동선을 그려봤어요. 오전 10시 서울역 도착. 11시쯤 화장실 간다며 자리 비움.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으로. 아니, 잠깐. 오전 9시 47분이면 서울역 도착 전이잖아. 재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울역에 가기 전에 이미 은행을 들렀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 있었을까? 집에 두고 갔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겼나? 그리고 오후 1시 23분.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운 시간대와 겹쳤습니다. 그 시간에 도현은 어머니를 찾아 헤맨 게 아니라 은행에 있었던 거예요. 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신고는 오후 2시. 그럼 오후 1시 23분에 은행 업무 보고 37분 만에 파출소로 뛰어간 거네. 그 사이에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재우는 서류철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철도 자료실에서 가져온 수기 장부 4본. 9월 25일 서울역 발정동 진행 승차권 판매 기록. 오전 11시 45분 발권. 성인 1매. 그리고 옆에 적힌 연필 메모. 노인 동반 없음. 재우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27년 전 같은 하늘 아래서 한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며 효자로 살아왔죠. 하지만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돈은 사라지기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표는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는 노인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철 첫 페이지에 크게 적었어요. 재수사 필요. 신고자 이도현 소환 조사.
27년 동안 닫혀 있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효자의 가면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도현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잃어버릴 계획이었던 걸까요? 2015년 10월 어느 날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박재훈 경사와 선배 형사 한기석이었어요. 한기석은 50대 중반, 강력반에서 20년을 넘게 굴러온 베테랑이었죠. 여기야? 네, 이도현, 71살, 1988년 실종 신고자입니다. 한기석은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베란다마다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노후였죠. 27년이나 됐는데 뭐가 나오겠어. 기록이 이상합니다.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이도현, 71살의 노인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팬 주름, 굽은 허리. 27년 전 파출소에서 울먹이던 44세 남자는 이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시오? 경찰입니다. 장정희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도현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어머니 건으로? 들어오시오.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쪽 벽에 작은 재단이 보였어요. 흑백 영정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봤어요. 매년 제사를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소. 2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소. 도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이 굳어서 일상이 된 사람의 어조였어요. 그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8년 9월 25일이었소. 어머니가 서울역에 가자고 하셔서 갔소. 올림픽 구경하고 싶다고. 역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 2시간쯤 구경하다가 내가 화장실을 갔소. 5분, 아니 10분쯤 됐을 거요.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없었소. 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연히 찾아다녔지. 역 안을 다 뒤졌소. 화장실, 매표소, 플랫폼, 밖에도 나가보고 2시간을 헤맸는데 못 찾아서 파출소에 신고했소. 한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2시간이요? 그렇소. 2시간 동안 혼자 찾아다니셨어요? 그렇소. 한기석은 재훈을 힐끗 봤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 기록 좀 보시겠습니까?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였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였어요. 9월 25일 오전 9시 47분. 농협 서울역 지점에서 1,800만 원 출금. 같은 날 오후 1시 23분. 국민은행 남대문 지점에서 4,200만 원 해지. 대리인 이도현.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게 어머니 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치매셨으니까. 문제는 시간이에요. 재훈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전 9시 47분이면 서울역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어르신 말씀대로면 오전 10시에 도착하셨다고 했는데요. 도현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거요. 어머니를 어디에 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기석이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 오후 1시 23분. 이때는 화장실 간다고 하신 시간대랑 겹치는데요. 어머니를 찾아 헤매신 게 아니라 은행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도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찾다가 지쳐서 잠깐 들른 거요.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찾다가 지쳐서요? 어머니가 없어졌는데 은행 업무를 보셨어요? 사람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소. 전단지도 만들어야 하고. 한기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4,200만 원어치 전단지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철도 자료실에서 찾아낸 수기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9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서울역 발정동 진행 승차권 1매 발권.
그런데 여기 옆에 메모가 있어요. 종이를 도현 앞으로 밀었습니다. 노인 동반 없음. 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내 표가 아닐 수도 있잖소. 구매 시간이 정확히 맞아요. 그리고 이날 정동진행 표를 산 성인 남성은 기록상 어르신뿐이에요. 다시 침묵. 재우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동진에 가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소. 그럼 왜 표를 사셨습니까? 모르겠소. 기억이 안 나요. 한기석이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도현의 맞은편에 바짝 앉았어요. 이도현 씨, 27년 전에 하신 진술이 있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랑 비교해 볼까요? 낡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1988년 9월 25일 작성된 실종신고서. 오전 10시 도착, 2시간 구경, 화장실 다녀옴. 5분에서 10분 사이 자리 비움. 돌아와 보니 어머니 안 계심. 2시간 수색 후 신고. 한기석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랑 단어 하나 틀리지 않아요. 27년이 지났는데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이 생생한 거요. 평생 잊을 수가 없으니까. 기억이 생생한 게 아니라 외운 것 같은데요. 한기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진짜 겪은 일은 말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감정이 섞이고 기억이 흐려지고. 근데 거짓말은 달라요. 한 번 정한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죠. 안 잊어버리려고. 도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훈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 아까 화장실 갈 때 어머니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대합실 벤치에 앉혀뒀소. 그런데 은행은 역 바깥에 있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역 밖으로 나가신 건데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도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재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밖이요? 서울역 밖에서요? 아니. 그러니까 역 안에서. 방금 밖에서 기다렸다고 하셨는데요. 내가 헷갈렸소. 안에서요. 역 안에서. 한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도현 씨, 밖에서 기다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어머니를 봐드린 겁니까?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없었소. 내가 말을 잘못한 거요. 정말요? 정말이요. 재훈과 한기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캐물으면 입을 다물 것 같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재훈이 돌아봤어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정동진 근처에 아는 분 계세요? 친척이나 지인이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소. 아무도. 문이 닫혔습니다. 차에 올라탄 한기석이 담배를 꺼냈어요. 어떻게 봐. 재훈은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렸다. 그 한마디가 계속 걸려요. 나도. 한기석이 창밖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서울역 밖에서 누군가 어머니를 봐줬다는 거잖아. 그래야 은행을 2번이나 다녀올 수 있었던 거고. 공범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근데 27년 전 일이야. 증인 찾기 쉽지 않아. 재훈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록을 더 뒤져볼게요.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도현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 시각, 창가에 서서 차를 지켜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도현.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27년. 완벽하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말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정동진. 재훈은 그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1988년 9월 25일 서울역에서 발권된 승차권. 목적지는 정동진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정동진이었을까? 2015년 가을 수사팀은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재훈과 한기석.
그리고 지원 나온 형사 2명, 4명이 한 팀이 되어 강릉 방면으로 차를 몰았어요. 5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정동진이 뭐가 있어? 한기석이 조수석에서 물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죠. 해돋이 명소. 근데 1988년엔 달랐어요. 재우는 조사해온 자료를 읽었습니다. 당시엔 조용한 어촌이었어요. 관광객도 거의 없었고 인적이 드물었죠. 숨기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숨기 좋은 곳이라 한기석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근데 정동진까지 갔다는 증거는 없잖아.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정동진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모래시계 공원과 함께 유명한 관광지가 됐지만 역 자체는 작고 한적했어요. 재우는 영무실을 찾아갔습니다. 1988년 기록이요. 그건 본사 자료실에 있을 텐데. 영무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때 일하셨던 분 계실까요? 정년 퇴직하셨어도 근처에 사시는 분이요. 영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번호 하나를 적어줬습니다. 김 반장님이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여기 계셨어요. 지금은 강릉에 사세요. 재우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연결됐어요. 1988년 9월이요. 글쎄, 올림픽 때니까 기억이 나긴 하는데 70이 넘은 김 반장의 목소리는 허스키했습니다. 혹시 그때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혼자 내린 거 기억나세요? 짐을 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양복이요. 그때 여기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강릉이나 동해에서 내렸지. 근데 잠깐, 양복이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그때 이상한 사람이 있긴 했어요. 재훈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동진에서 안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갔어요. 망상역에서 내렸지. 양복 입고 큰 보따리 같은 거 메고 있었는데 관광객 같지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 망상역. 재훈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정동진에서 한 정거장 북쪽, 더 한적하고 더 외진 곳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훈은 한기석을 봤습니다. 망상역이에요. 정동진이 아니라 가보자. 차는 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망상역은 정동진보다도 작았어요. 역사 건물은 낡았고 주변엔 소나무 숲과 야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숨기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죠. 여기서 내렸다면 어디로 갔을까? 한기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역 앞엔 작은 마을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야산이 이어졌어요. 탐문해봐야죠. 수사팀은 흩어졌습니다. 재우는 역 근처 가게들을 돌았어요. 대부분 주인이 바뀌었거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27년이란 세월은 그만큼 길었어요. 그러다 작은 철물점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이 바래긴 했지만 오래된 가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70대 후반의 노인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찾으시오? 경찰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 여긴 무슨 일로? 1988년에 이 가게 하셨습니까? 그럼 50년 됐소. 아버지 때부터 했으니까. 재우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도현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1988년 당시 여권 사진을 확대한 거였죠. 혹시 이 사람 기억나세요? 1988년 9월쯤 이 근처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노인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오래돼서. 근데 잠깐,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람이 있긴 했소. 양복 입은 남자가 역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큰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무거워 보였지.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산이었습니까? 저기, 역 뒤편 야산이요. 등산로도 아닌데 올라가길래 이상하다 싶었지. 그 사람이 내려오는 건 보셨습니까? 못 봤소. 난 가게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참 뒤에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확실진 않아요. 보따리는요? 내려올 때도 메고 있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소. 확실히 기억이 안 나. 재우는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큰 보따리, 역 뒤편 야산. 27년 전의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철물점을 나와 한기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역 뒤편 야산이래요. 1988년 9월에 양복 입은 남자가 보따리 메고 올라갔다고. 한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따리라. 뭘 가져간 걸까? 아니면 뭘 묻으러 간 걸까? 두 사람은 야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능선. 27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곳에 무언가가 묻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산악수색대 요청해야겠네.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재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현의 1988년 근무 기록이에요. 당시에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했거든요. 무역 관련. 서류를 펼쳤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이라 원래 휴무. 26일 월요일 무단 결근. 27일 화요일 무단 결근. 28일 수요일 무단 결근. 29일 목요일에 출근했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집안일이라고만 했대요. 한기석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사흘이나 무단 결근. 어머니 찾으러 다녔다고 하기엔 이상하네. 경찰에 맡기고 자기는 일하러 가야 정상 아닌가. 그래서 이상한 거죠. 사흘 동안 뭘 했을까요? 재우는 지도를 봤습니다. 서울에서 망상역까지. 1988년엔 기차로 대여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왕복하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거리. 25일 밤에 출발해서 26일 새벽에 도착. 할 일하고 돌아오면 27일. 뒷정리하고 28일. 29일에 출근. 딱 맞아떨어지네. 한기석이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적인 게 없어.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도현이라는 증거. 그래서 하나 더 찾아봤어요. 재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역 인근 여관 기록이에요. 1988년엔 역 주변에 여관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없어졌지만 몇 군데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청춘여관. 서울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지금은 철거됐지만 당시 숙박 장부가 구청 창고에 보관돼 있었어요. 한기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가 있었어? 재우는 복사본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숙박 장부 페이지였어요. 1988년 9월 25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휴식. 노인 1명. 담당 최가은. 한기석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노인 1명. 휴식? 네. 3시간 동안 노인 1명이 휴식을 취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담당 직원 이름이 최가은.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시간대가 뭔지 아세요? 도연이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운 시간. 그리고 은행 2군데 다녀온 시간. 정확히 겹쳐요. 한기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가 손가락 끝까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뭐야. 어머니를 여관에 맡겨두고 은행 다녀왔다는 거야? 그렇게 보여요. 누군가 어머니를 3시간 동안 봐줬던 거죠. 그래야 도연의 타임라인이 성립해요. 최가은. 이 사람이 누구야? 찾고 있어요. 당시 청춘여관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50대 후반일 거예요. 연락처 수소문 중이에요. 한기석은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찾아야 해. 이 사람이 열쇠야.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상역 뒤편의 야산을 다시 올려다봤어요.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2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 그 아래에 뭐가 묻혀 있을까요? 그리고 최가은이라는 여자는 그날 무엇을 봤을까요? 답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망상역 뒤편 야산에 수색대가 투입됐습니다. 산악구조대원 8명, 형사 4명, 감식반 2명, 총 14명이 능선을 따라 흩어졌어요. 재우는 철물점 노인이 가리킨 방향을 중심으로 수색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저 능선 너머까지 훑어봅시다. 1988년이면 수풀이 지금보다 덜했을 거예요.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이야. 뭐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그래도 찾아봐야죠. 첫째 날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능선을 타고 오르내리며 수풀을 헤쳤지만 낙엽과 돌무더기뿐이었어요. 해가 지자 수색을 중단하고 근처 민박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 재우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철물점 노인의 증언을 곱씹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올라갔다. 보따리가 무거워 보였다. 등산로도 아닌 곳으로, 등산로가 아닌 곳. 재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 발견되지 않을 곳, 하지만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험하지 않은 곳. 지도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능선 중턱에 완만한 경사가 있는 구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반지대가 아니라 흙이 부드러운 곳. 여기 가봅시다. 넷째 날 오전, 수색대는 재훈이 지목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자 경사가 완만해지는 지점이 나타났어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주변에 큰 바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눠서 수색합시다. 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든 대원, 삽을 든 대원, 카메라를 든 감식반. 재훈은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한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뭔가 있어요. 재훈이 뛰어갔습니다. 대원이 가리킨 곳엔 낙엽 사이로 움푹 패인 자리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땅이 주변보다 낮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치마가 아니었어요. 파보죠. 삽이 땅에 박혔습니다. 긁을 걷어내자 돌이 나왔어요. 납작한 돌 여러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쌓아놓은 것 같았죠. 조심해요. 천천히 돌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그 아래로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어요. 얕은 토굴이었습니다. 자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판 듯한 흔적이 있었어요. 재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토굴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불 비춰봐요.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하얀 것이 드러났어요. 뼈였습니다. 사람의 뼈. 재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옆에서 한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찾았네. 27년. 27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소나무 아래, 낙엽 아래, 돌무더기 아래. 아무도 모르는 채 감식반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하고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어요. 뼈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조한 토양 덕분이었죠. 그리고 유골 옆에서 또 다른 것이 발견됐습니다. 천 조각. 누렇게 변색됐지만 원래 색이 흰색이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재훈은 그 천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흰 저고리. 1988년 9월 25일 장정의 할머니가 입고 있었던 옷. 비닐에 담아요. 증거물이에요. 감식반이 천 조각을 수거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래된 고무신 한 짝, 사가버린 천 가방의 잔해가 나왔어요. 모두 27년의 세월을 견딘 것들이었습니다. 유골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재훈은 팩스로 도착한 감정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유골 신원 확인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시행. 비교 대상 장정희 씨의 직계 후손 이서연 씨 제공시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치 확률 99.98%.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정희 할머니. 27년 만에 찾은 거예요. 살아서가 아니라 뼈로. 야산 토굴 속에 버려진 채로. 한기석이 다가왔습니다. 결과 나왔어? 네. 99.98%요. 장정희 씨 맞습니다. 한기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가 아니라 분노가 섞인 한숨이었어요. 27년 동안 제사 지내면서 그 인간은 알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소환합시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다음 날 이도현이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른한 살해 노인은 수갑을 찬 채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손이 쉴 새 없이 떨렸죠.
재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도현 씨,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강원도 망상역 뒤편 야산에서요. DNA 감정 결과 장정희 씨로 확인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 말씀 있으십니까? 긴 침묵 끝에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거기 뒀습니다. 재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현은 천천히 끊어지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니까 감당이 안 됐어요. 동생들은 안 도와주고 돈은 없고 어머니 재산이 있었는데 그걸로 사업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없앴습니까? 없앤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온 거예요. 두고 왔다고요? 도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 태워서 망상역까지 갔어요. 밤에 산에 데려다 놓고 그냥 내려왔어요. 어머니는 치매라서 못 내려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우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산에 두고 내려오셨다고요. 73세 치매 노인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현은 테이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음인지 발악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혼자 했어요? 네, 혼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기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은행 다녀오는 동안 어머니는 어디 있었어요? 혼자 서울역에 두고 갔어요. 치매 노인을? 도현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게 청춘여관. 1988년 9월 25일 오후 12시부터 3시. 노인 일명 휴식. 담당 최가은. 이 기록 설명해봐요.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누군가 어머니를 봐줬잖아요. 당신이 은행 다니는 동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말 못해요. 그 사람은 몰랐어요. 내가 뭘 할지. 그 사람이 최가은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훈이 물었어요. 최가은 씨가 어머니를 봐드린 거죠. 당신이 부탁해서?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27년의 무게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제발, 그 사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정말 몰랐어요. 재훈은 한기석을 봤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가은을 찾아야겠네. 조사실 문이 닫혔습니다. 도현은 혼자 남겨졌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늙고 초라한 노인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효자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남자. 매년 제사상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남자. 그 눈물이 참회였는지 연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쩌면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27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지켜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최가은. 그녀는 그날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27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답을 들으려면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가은. 그 이름을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1988년 청춘여관 직원. 당시 29. 지금은 56이 됐을 거예요. 재훈은 구청 기록과 주민등록 자료를 뒤졌습니다. 청춘여관은 1995년에 철거됐고 직원 명부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여관 주인의 가족을 수소문해서 겨우 단서를 얻었습니다. 가은이요? 아, 그 애. 고향이 충청도 어딘가였을 거예요. 서산인가, 태안인가. 그 한마디가 실마리가 됐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최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 1959년생. 현재 주소 확인. 재훈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가은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전담팀 박재은 경사입니다. 1988년 청춘여관에서 일하셨죠? 더 긴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일 때문이군요.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알았어요. 오세요. 다음 날 오후, 재훈과 한기석은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최가은은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여자는 56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족 사진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았죠.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1988년 9월 25일, 청춘여관에서 노인 한 분을 맡으셨죠? 가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나세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을 보는 눈이었어요. 27년 전에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낮이었어요. 12시쯤 양복 입은 남자가 여관에 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인상이 좀 날카로웠어요.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요. 할머니 상태가 어땠습니까? 좀 멍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남자한테 자꾸 뭘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니? 우리 집에 가야 하는데, 이런 말을. 치매인가 싶었죠. 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남자가 저한테 돈을 줬어요. 5만 원이었나. 당시로선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재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시간만 봐달라고요. 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잠깐만 봐달라고. 그래서요? 저는 그냥 효자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 내드리고 할머니를 모셨죠. 가은이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들 어디 갔니? 우리 도현이 어디 갔니? 재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금방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드님이 볼일 보고 금방 오신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문 쪽을 자꾸 쳐다보셨죠. 남자가 돌아왔습니까? 네, 3시쯤이요. 정확히 3시간 만에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할머니가 아들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남자가 뭘 할지. 그냥 효자 아들이 어머니 잠깐 맡긴 줄로만 알았어요. 그 후로는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서울역 노인 실종 소식이 나왔어요. 흰 저고리 입은 할머니. 순간 섬뜩했죠. 설마 그 할머니인가? 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제가 관련됐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여관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경찰에 불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27년 동안요? 네, 27년 동안요. 가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그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아들 찾던 눈빛이, 우리 도현이 어디 갔니 하시던 목소리가. 잠을 못 잤어요. 술을 마셔도 잊히지 않았어요.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나중에라도. 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나중엔 너무 늦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공범은 아닙니다. 재훈이 말했어요. 최가은 씨는 상황을 몰랐어요. 이용당한 겁니다.
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3시간을 벌어줬잖아요. 그 3시간 동안 그 남자가 뭘 했는지 지금은 알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그 남자는 못했을 거예요. 은행도, 표도, 아무것도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이도현에게 있습니다. 가은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재우는 기다렸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성함을 말했습니까?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손님이려니 했죠. 혹시 그 남자 얼굴 기억나세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27년 동안 꿈에서 봤거든요. 재우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도현의 1988년 여권 사진. 이 사람입니까? 가은은 사진을 보자마자 몸을 떨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도현의 아파트 앞에 2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한 대에서 재훈과 한기석이 내렸고, 다른 한 대에서 2 사람이 내렸어요. 이정민, 71살이 된 둘째, 이서연, 68이 된 막내, 27년 만에 세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현이 나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풀린 눈,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형제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제 사상 앞에서 뭘 빌었어?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길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가 형한테 뭘 잘못했어? 도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 평생. 서연도 등을 돌렸습니다. 지옥 가서도 엄마한테 용서 못 받을 거야. 알아도. 2 사람이 떠났습니다. 도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법적으로 이도현을 처벌할 수 없었어요. 1988년 사건, 공소시효 15년, 이미 2003년에 만료됐습니다. 살인이 아니라 유기치사로 봐도 시효는 지났어요. 법의 심판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심판은 시작됐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27년간 효자로 알려진 남자가 사실은 어머니를 살해버렸다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졌고 인사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자녀들도 등을 돌렸어요. 아버지, 저희랑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버지라니.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현은 혼자가 됐습니다. 텅 빈 아파트, 벽에 걸린 영정사진. 그 앞에 늙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우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988년 9월 25일, 축제의 소음 속에서 한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손을 믿고, 아들의 말을 믿고, 끝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어머니. 그녀는 야산의 토굴에서 27년을 홀로 누워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아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은행 기록, 승차권, 여관 장부, 분실물 대장의 빈칸까지 가장 작은 흔적이 가장 큰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재우는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기록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마를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27년 전 그날처럼 서울역의 함성 속에서 아들의 손을 기다리던 노인처럼 그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골은 가족 묘지에 안장됐어요. 정민과 서연이 참석했습니다.
도현은 오지 못했죠. 아니, 올 수 없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정희, 1915년생, 1988년 9월 25일 실종, 2015년 11월 발견. 아들을 믿었던 어머니, 이제 편히 쉬소서. 바람이 묘비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27년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만약 그날 누군가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서울역 벤치에서 우는 노인을 누군가 발견했다면, 분실물 대장의 빈칸을 누군가 의심했다면,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빈칸 앞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 빈칸 속에 누군가의 진실이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라면 그 빈칸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묻힌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